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해 민주주의 근간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선고 직후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유연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고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을 경찰이 지원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본인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탄핵안이 인용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고위공직자가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도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의 판단은 턱도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며 군인들에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으로 들어갑니다. 12.3 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사령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를 받고 나서야 법정에 선 건데 군 검찰을 향해선 특검과 짜고 위증 기소를 남발한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측과 재판부의 질문엔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특히 재작년 10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엄을 결심한 건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해 12월 2일이라며 정당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동안 계엄에 사과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만난 군 지휘관들에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구치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나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같은 혐의는 여전히 책임을 떠넘겼고 자기 재판 준비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로 했지만 기소된 장성들이 국방부 징계 처분을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로 강제 전역이 확정되면 이들의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YTN 9입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 내부의 헌법 교육 필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자리를 잘 지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제대로 이행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그 뒤 이어진 국방부 토의에서는 우리 군의 헌법 교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상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따랐다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끔씩 착각하잖아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국가에 충성하는 거고 그게 이제 상사에 대한 충성으로 표시될 뿐이죠.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정확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권오울 장관은 최근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 대해서 조금 큰 분노를 안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 등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감사 대상에 오른 김 관장은 이번 보고에서 배제되고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개편 논의는 안보상 이유로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일 전 의원 소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전 의원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했지만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거듭 자신은 줄곧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해왔다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전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접촉 여부와 금품 전달 정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조사하는 만큼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하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임 전 의원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장관은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윤영호 씨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경찰은 동시에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천정궁을 다시 방문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권에 금품 전달 있었습니까? 한학자 총재 지시였습니까?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내일 전 의원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해명과는 엇갈리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YTN에 천정궁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 책이 쌓여있던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18년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와 접촉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찾아와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혹의 경우 해명과 배치되는 걸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당일 경남 의령에서 새벽부터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같은 날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만 3천 원이 결제됐고 지역구 현장 방문 후 의원님 수행원 식대라고 기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 책을 1,000만 원어치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통일교 관계자는 YTN에 당시 출판 기념회 시기에 통일교 천정궁 안에서 전 장관의 책꾸러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 사무실 근처에서 노끈으로 묶인 채 쌓여있는 전 장관의 책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책이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도 정상 발급됐다며 통일교 측이 편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한일 해저 터널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금품 수수를 의심하는 경찰과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는 전 의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쿠팡이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소통조차 어렵게 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우리 청문회 전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미국 투자자와 또 소송에만 신경 쓰는 정황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명의의 이 보고서에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면서도 사업 운영에는 중대한 차질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고가 SEC에 보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다만 이 보고서가 미국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금융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집단 소송 가능성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여부가 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융정보 유출 여부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수조 원 증발한 만큼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쿠팡은 국회가 요구한 김범석 의장 출석도 무시하고 자료도 대부분 영업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한국 국회 패싱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이 과거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0년 70 물류센터 사망 사고 당시 사망자가 과도하게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김 의장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 내용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자 로저스 대표는 사실관계 설명 대신 정보 제공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Sorry, for gross misconduct.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쿠팡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우려했던 보이스피싱 또 스미싱 같은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피해를 보상하겠다면서 접근하는 수법에 주의해달라며 소비자 경보를 주의해서 경고로 상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수사 1팀 사무관이에요.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저희가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반송됐더라고요. 쿠팡 사태로 유출된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사건 조회를 위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유도합니다. 법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통지서가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 방법을 안내합니다. 도면 주소 창에 소문자로 M, N, 그리고 숫자 8, KR5, 왼쪽 하단에 나의 사건 조회 보이실 거예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인 척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링크나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엔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100만 원을 탈취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팡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법원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하면 100% 사기입니다. 원격 저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사기범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을 통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스미싱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 제보 기능을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에게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는데요.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두 지역의 통합 이슈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를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두 지역의 통합이 수도권 과밀화를 풀고 균형 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구상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중부권, 즉 충청권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 이 대통령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전, 충남 여당 의원들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그동안 이 사안은 주로 야당에서 논의됐는데 대통령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호응한 셈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더 속도를 낼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가오는 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행정 조력을 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여권에선 충남 아산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돼 대전 충남 통합 추진 과정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을 두고 정치권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범여권 후보군이 존재감을 부각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직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이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특위는 오세훈의 서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를 위해 좀 쓰세요. 전현희, 박주민,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해 일단은 웃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 제가 사랑하는 중랑을 너무나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함께 서울을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단숨에 유력 후보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깜짝 면담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만난 둘은 30분가량 화기애애하게 비공개 대화했는데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거로 보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를 찾아 이재명 정부 정책은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서울 시민들의 불필요한 혼란뿐만 아니고 재산상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불순한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아니냐면서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정부 여당의 오세훈 때리기에 맞불을 놓은 거로 풀이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60여일,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민주당과 당의 명운을 걸고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 대결식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당무 감사를 계기로 불붙은 국민의힘 내홍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엄호에 나섰는데 지도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윤리위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최후의 2인으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 깜짝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러브샷까지 제안한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의 보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문제 당무감사를 염두에 둔 듯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겁니다. 다른 데 나가서 전부 인재로 영입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로 뭉쳐야지만 이기겠죠. 한 전 대표는 당의 미래와 화합을 이야기했다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갖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권고를 겨냥해선 차라리 본인을 찍어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한때의 숙적을 향한 덕담 릴레이에 당 압박 평가는 엇갈렸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품어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결국 당원 게시판 문제 감사 결과가 내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불의에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SNS 글로 반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당 윤리위원장 인선을 두고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출신이자 한동훈 체제였던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가 거론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엄정 조치를 선언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갈등 가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처럼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곳이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치형 터널 한가운데 검은색 철근들이 무더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 구조물에 깔린 덤프 트럭은 운전석만 겨우 보입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대부분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낮 1시 20분쯤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29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굳게 닫혀 있는데요. 지하에서 무너진 철근 구조물은 길이만 40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철근 구조물 작업을 하던 다른 50대 남성 한 명도 어깨를 다쳤는데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다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 이게 핵심이더군요.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곧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동안의 논란이 컸던 위헌성 문제가 이제 상당히 제거된 그런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법원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의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 자체적으로 예규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테니 지금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돼 있는 법안 통과를 좀 미뤄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한 법안 내용과 이번 대법원의 예규 개정을 통한 전담 재판부 구성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따르면 전원 법관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그 이 추천 대상들 중에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전담 재판부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수정 아니에요? 수정 이전의 법안에서는 1심 재판도 상황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됐죠. 그래서 대법원 예규와 지금 수정 그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사이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은 추천위를 거쳐서 근데 그 추천위가 사법부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 한 것은 추천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당을 시키는 거죠. 무작위로.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니까 갑자기 발표를 했다? 뭐 저희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예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은 아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헌 요소가 상당히 제거된.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같은 절차상의 지연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위험 없이 종전부터 사용됐던 그런 어떤 그 사무 분담을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 앵커 말씀하셨듯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새로 개정할 그런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수정할
거기에는 여전히 무작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잔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건 배당을 무작위성으로 하고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재판을, 그러니까 위헌 심판의 위험 없이 하니까 재판은 훨씬 신속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원했던 게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바에 대한 효과를 그대로 또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예. 단지 민주당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제 대법원의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헌 논란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를 통해 만들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예. 대법원 예규가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렇게 이제 사법부 발표하는 별개로 예정했던 대로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리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자기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사법부, 대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이게 법안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 방안으로 통과가 되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대법원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 법률이 어쨌든 시행규칙보다는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라는 것은 법체계상 시행규칙입니다. 때문에 규칙과 어쨌든 이제 동등한 나란히 그렇습니다. 있는 예, 거군요. 법률 우선의 예규. 원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정된 법률대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게 이제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거든요.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민주당 안대로 됐을 때 예. 이제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거고, 대법원 예규 개정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예. 내란 사건을 전담케 하는, 거기에 이제 기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신규 배당하지 않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예. 이제 그런 어떤 전담성을 보장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에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작위성, 재판부의 무작위성, 이게 이제 위헌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위헌 시비를 걸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의 추천인 없이 사법부 내부 추천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선임을 한다면 그 역시 일정한 무작위성. 물론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받을지 모르게 전자배당을 통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는 것과는 조금 그 절차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위헌적 논란이 나올 만큼 침해된다고 보는 것도 다소는 좀 무리한 시각인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재판부를 추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법을 고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법무부 추천이라든지 헌재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그 법원에 관할 법원의 판사 회의하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아마 5대5 추천 정도로 법안이 수정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건 사법부 내부 추천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두고서 위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위헌 시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자체 예규 개정을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도 저는 그 위헌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에 지금 무리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실효성 면에서 거의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좀 지역적인 논란들을 동반하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런 오히려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때문에 애초에 민주당이 구상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대법원장이나 사법원 행정처에 혹은 관할 그 법원에
입김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의 추천 절차를 통한 말하자면 전담재판부 선임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법률로 해야 되느냐 거꾸로. 근데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위헌성이 덜어졌으니 우리도 협조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민주당 안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이 내란 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부 추천이 빠진 거, 뭐 기존에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니면 이제 헌재 사무처장인가요? 그쪽 이제 추천하는 것,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그러면 이게 법의 실효성이 과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거는 그런 거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 이거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의총에서도 이 얘기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물론 민주당 의총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법무부 또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지금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실효성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실효성입니다. 이미 이거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맞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원내대표도 답답하니까 왜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또 하느냐는 그런 그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김용민 간사는 왜 계속 이 얘기를 할까요? 원안을 계속 얘기할까요? 법사위 내에서도 저걸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대표 발의자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나는 이런 원칙이 옳다고 본다라는 자기 입장을 한 번 더 어필한 거지. 이미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난 사항인데 저걸 뭐 돌이킬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개인적 소신을 피력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당의 보배다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국가적으로나 당으로나 이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때 다른 데 나가서 전부 인재로 영입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로 독재하지만 이기겠죠. 저 자리는 이 국민의힘 수도권의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모임인 자리였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두 사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세게 붙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는 세게 붙었는데 당대표 경선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매우 완곡하고도 간접적인 화법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막판에.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친윤의 지지를 받아갖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물론 그런 와중에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누구도 김문수 전 장관의 그 이데올로기라든지 또는 그 의식 구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성은 참 맑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본인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표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자리가 전현직 원외위원장이라 그랬습니까? 그 모임이라 그러더라고요.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아마 당협위원장 그 그룹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협위원장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길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이 우연한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대표에게 위로 이상의 큰 응원이 되는, 그리고 뭐 저렇게 그 뭐지
러브샷 비슷한 것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대요. 저 아니 자리에. 술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러브샷을? 아니 뭐 물로는 못합니까? 그래서 아마 맥물로 한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지금 상당히 그 친한계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네. 여러 가지 순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징계 위기죠, 지금. 예, 지금 뭐 그것도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입니다. 그런데다가 결국은 그거는 또 무엇을 암시하느냐면은 단계를 빌미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어찌 하겠다라는 시도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요. 김문수 전 장관이 세력이 있는지 당내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응원의 멘트를 날렸다는 것이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지금 굉장히 이제 척을 지닌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적에 적은 동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당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긴장이 발생해 있는 게 사실이고 예. 또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장동혁 그 지도부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나 방식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당의 확장이나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저 자리는 기획된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연말에 일종의 송년 모임이 예정돼 있던 거였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서 갔더니 몰랐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있어서 그 자리에 즉석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반 장동혁 노선이 좀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건가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이제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경쟁했던 사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이나 이런 거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염려를 하다 보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이 어쨌든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내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고 있대요, 많이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어제 저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현실적으로 당내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를 때도 지지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김문수 그 전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위안이나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저런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은 당장 이제 윤리위원장이 지금 이제 그 선임 절차에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도 그렇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권고를 받은 상태고 지금 단계 조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그 단계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원 게시판. 네. 죄송합니다. 개인 정보를 어쨌든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라는 그런 또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아마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장동혁 지도부는 아마 이제 본인이 당무감사위는 독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는데 몇 명이나 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당의 그 지도부 중에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은 아무튼 뭐 심지어는 고름을 짜내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장해찬 전 예, 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계를 한다라는 거는 당원 게시판을 조사한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그 속된 표현으로 쳐내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뭐 위험하다 그랬나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어떤 그 생존 내지는 입지가 또는 그들 세력의 입지가 상당히 제약된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아직은 침묵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내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영향력은 없다 그랬는데요. 네. 지난번에 왜 그 당대표 경선에 보면은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는 또 당원들의 지지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을 지지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당원인 사람들이 그 당내에 침묵하거나 관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분위기가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해찬 지금 그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이 됐죠. 예. 연말까지 고름 짜내고 새해에는 외부 문제에 이제 집중하겠다 그랬는데 이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본인들의 계획일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 여론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의 고름을 짜낸다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나 자기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다가 윤어게인 세력과 척을 쥐고 있는 그런 이제 당내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당의 쇄신의 방향하고는 모순되죠. 당에 쇄신한다는 거는 당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계엄 탄핵에 대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입장들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선회하고 확장성을 기하겠다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 내부에 누군가를 뺄셈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동시에 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모순되는 상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 내부에서 중진들, 특히 영남권 중진들까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그 여론을 거스르는 형태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을 여의도 부원장에 임명을 연구원 부원장에 임명을 한다든지 김민수 최고위원처럼 명백한 뭐 윤어게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한테 무슨 국민소통 특위위원장을 맡긴다든지 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뭐 이견을 혹은 내부 비판을 표했다고 해서 뭐 당원권 2년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다든지 이게 이제 당의 변화를 주문하는 이제 그런 당 내부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 이제 당 내부에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혹은 한동훈 계를 향한 저런 징계나 이런 흐름이 일종의 이제 당내의 분열, 내홍 이런 걸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측이 얘기하는 대로 뭐 연내에 뭘 어떻게 하고 연초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서로 모순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방향을 지향하겠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당 내외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좀 변화된 메시지를 지도부가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대전 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지역을 묶어서 새로운 장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도 이제 비슷한 발언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이제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안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시안이 내년 지방선거 때 충남하고 대전 묶어가지고 새로운 장을 내겠다. 뭐 대전시장,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그거 묶어서 한 사람을 뽑겠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안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방선거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정권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내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별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왜 5개의 초광역권 예. 그리고 3개의 어떤 특별자치도 이것도 그 유사한 게 어느 정부 때나 나왔어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예. 또 그런가 하면 무슨 혁신 도시라든지 뭐 메가시티 해가면서 나왔는데 과연 그 문제가 지금 그런 어떤 그 지방을 통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서울하고 경기에만 집중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가장 그 원천적인 그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대전하고 충남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충남도지사도 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데 김태형 도지사.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또 그걸 따로 분리해야 된다 그래갖고 무슨 광역시, 직화시 그쵸.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대전 떨어지고 광주, 부산 뭐 대구 해가면서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걸 또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지방선거용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5개 지역, 3개 지역 그 말씀하신 이제 이게 5극 3특이죠. 5극 3특. 맞습니다. 예, 5개 지역으로 나누고 특별히 제주, 강원, 전북은 또 특별자치도로 해가지고 5극 3특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시행하는 첫 번째 시험 단계로 대전하고 충남을 묶겠다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5극 3특이라는 게 새로운 일단 일종의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이면서 이제 균형 발전 전략이고 5개의 초광역 경제권 그리고 3개의 특화된 그런 이제 이 경제 생활권으로 묶겠다라는 구상이거든요. 이제 그 시험대이자 첫 시작점으로서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이게 여야 간에 별로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좀 이해관계가 약간은 좀 첨예하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제안까지 오늘 하신 건데 그에 대해서 여야 내부의 반응이 어떨지 이건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전히 내년 지방선거만을 위한 제안이나 그런 구상이나 그런 전략은 아니고 앞서 이제 5극 3특처럼 어쨌든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에 과밀 집중돼 있고 경제, 산업, 뭐 교육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인구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를 좀 분산하면서 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재편을 하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광역 시도 16개 광역 시도가 있지만 인근 도시하고의 유기성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재설계하겠다라는 이제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고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뭐 저게 실현이 된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걸 완결하려면 법도 바꿔야 되고 행정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쨌든 정치권에서 깊이 토론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뭐 수도권 과밀화, 그 지방 소멸, 뭐 지방 소외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나온 건데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전 충남 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 차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굳이 얘기를 들을 것도 없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뭐 특히 뭐 강훈식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 대전 충남 지역의 그 업무 보고입니까? 거기도 같이 뭐 이제 물론 다 동행을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매우 친근한 어투로 뭐 훈식이 형 뭐 하면서 여기 땅 사놨냐고요? 그런 어떤 그 매우 가까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소통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비단 여기에서는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방안만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방증은 여러 군데서 지금 표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다 좋아요. 그리고 국토가 균형 발전돼야 되는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예를 든다면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오늘부터 대전 충남 이거 하나야. 그리고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야. 그러니까 자, 당신들 일이 모여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갑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5극 3특 아직까지도 이제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겸,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내년 2월부터 분배하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NPU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배경원 부총리 주재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전담팀은 수시로 회의를 열고 사고 조사와 수사 과정을 공유합니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엔비디아 GPU 만장을 내년 2월부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산학연에 분배합니다. 학계와 연구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시장 가격의 5%에서 10%를 부담하는데 추후 성과도 점검합니다. 관계 부처들이 GPU 등 AX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산 신경만 처리 장치 NPU를 해외 GPU보다 2배 이상 전력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반도체로 고도화해 국내 인공지능 칩 저변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른바 쿠팡 청문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쿠팡 오찬으로 튀었는데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빠지고 외국인 대표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반복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난 쿠팡 청문회.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모렴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작 쿠팡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쿠팡 임원들의 오찬 회동 논란이 커졌는데 SNS 등을 통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자 김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간담회까지 자청해 자신은 떳떳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쿠팡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시 진행 중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빚고 그만둔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을 팔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보좌진 A씨는 곧바로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이력서에는 김병기 의원실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사적 이용에 대한 자신들의 폭로 직후 김 원내대표가 쿠팡을 찾아와 인사 불이익을 종용했고 결국 해고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조만간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오찬회동 논란은 김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양측이 법적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 돌발 변수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YTN에 출연해 내년 6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여권 후보로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급한 전망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국의 부산시장 출마로 연결시키는 것도 역시 성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내년 6월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할 것인가는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완성되고 난 뒤에 제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 정치는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한석도 얻지 못하도록 저희가 민주당과 철저히 협력할 것이고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표는 내일 나란히 지역 당원들과 만나며 당내 접촉면을 넓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에이펙 국민 성과보고 및 민주당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당원 상대 특강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시간표가 오는 24일 성탄절 이브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내란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며 기워봤자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법사위 안건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서 수정안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재판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처리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 재판부법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내란 재판부법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 정적을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중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도 비꼬았습니다.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내란 재판부법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안 자체의 의도나 목적이 또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의 이견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부와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까지 범여권과 범야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라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전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고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스스로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예규를 보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지정되고 재판부는 중요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1심 재판 중인 내란 외환 사건들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 시 예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올해 잇따른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도 이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주도 속에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 강남의 역삼 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현금 부자 실수요자들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거의 없이 현금 확보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실수요 위주로 이제 뭐 매매나 이렇게 청약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분위기는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전용 76제곱미터 아파트는 오랫동안 신고가를 10차례 넘게 갈아치우며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계 상승률을 보면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이 15% 상승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올해에만 무려 20% 넘게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온갖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토화구역 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는 줄었어도 신고가 비율은 되려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물이 잠기면서 희소성이 더 커졌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가 밀어올리면서 올해 서울 집값 누적 상승률은 8.25%가 됐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역시 과천과 분당, 수지 등 일부 핵심지 위주로 집값 열기가 여전히 뜨겁게 나타나 양극화는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유휴 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000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천 가구를 12,000가구로 늘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 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노후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에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 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달러 공급을 늘려서 외환 수급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여 달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외환당국이 최근 고환율 우려에 은행과 수출기업, 해외은행 국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외환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로 달러 유입을 촉진해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은행들이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달러를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규모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화 유동성 감독 조치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합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해 추가적인 달러 유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 대출도 국내 시설 자금에서 국내 운전 자금에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외화 대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화 대출을 기업 입장에서 받았다가는 나중에 상환해야 될 빚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외화 대출을 받을 유인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전문 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이 주식 거래로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11월까지 국내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33%는 주식 거래로 손실을 받고 평균 손실액은 685만 원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18.6%는 평균 1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이른바 직구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대표적인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온갖 화장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1,080개를 전수조사해봤더니 21%, 무려 23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발용과 손발톱용 화장품들이 특히 문제였는데요. 이 가운데 네일 리무버는 부적합률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일부 두발용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의 50%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쓰는 흑채에선 발암성 니켈 성분도 검출됐고요. 색조 화장품 중에선 중금속인 납 성분이 기준보다 22배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와 메탄올도 검출돼서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컸습니다. 네, 이런 부적합 제품 대부분은 중국산이었는데요. 판매 사이트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95%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엔 사이트 차단도 신청했습니다. 해외 직구 화장품은 정식 수입품과는 달리 한글 표시나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적합 제품을 받은 제품 목록과 사진은 식약처 홈페이지 해외 직구 안전성 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이 몸 밖에서 뛰는 초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 서린이가 기적적으로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시험관 시술 14번 만에 엄마 뱃속에 자리한 서린이 올해 4월 10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요.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 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胸과가 안에 심장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제 밖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혈압 유지도 안 되고 산증도 계속 진행되는 상태였어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네, 심장 이소증은 100만 명당 5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초희귀 질환입니다.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3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서린이를 품에 안은 엄마 아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의료진에 닿아 심장을 흉곽 안에 넣는 수술만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한 번에 안 됐어요. 처음에 좀 넣어놓고 당겨놓고 또 적응하게 기다려서 그 일주일 뒤에 또 더 넣고 또 당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은 한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가지고 반복되는 힘든 수술을 자그마한 몸으로 버텨낸 서린이는 놀라운 회복력까지 보여줬고요.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심장 이소증 신생아 치료에 성공한 건데요. 서린이 엄마는 병에 대한 치료 사례가 부족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희망을 줬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서린이에게 이런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모든 치료들을 하나둘씩 다 이겨내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해요. 앞으로의 치료들도 그냥 엄마랑 같이 하나둘씩 다 이겨내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이 그냥 여느 집 자매처럼 이렇게 앉아서 둘이서 놀이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어요. 말썽 부려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근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제출받은 건데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녹음 파일에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를 탐색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란 겁니다. 관련 증거들을 배제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확실한 무죄, 또 검찰의 무리한 위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에선 사건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씨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수수 사건 담당 검사들까지 모두 8명입니다. 특검은 지난 2일에도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곧장 두 사건의 무혐의를 모두 지휘한 이창수 전 지검장을 겨냥해 오는 22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사건과 관련해 청탁한 뒤 이뤄진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이 알려지며 셀프 수사무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김 씨 청탁을 받고 부하들에게 사건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씨의 청탁이 검찰 인사와 두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이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전 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특검은 기한 안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은 기간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사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만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이 기한 안에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0명이 넘는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져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할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열린 일선 검찰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이루어진 대검찰청 설문조사에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안의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만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내부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의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하의 왕복 6차로를 뚫어 출근길 정체를 해소하고 강북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힙니다. 성산에서 신내까지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34km로 그야말로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간선도로의 기능을 다한 데다 개통 30년이 넘어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자 서울시가 지하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 지하 20.5km 구간을 뚫어 왕복 6차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하화와 함께 고가도로를 철거한 상부에는 2차로를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출퇴근길 통행 속도를 지금의 2배 남짓인 시속 67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속 67km 통행을 보장해서 성산에서 신내까지 기존 38분 걸리는 것이 18분으로 약 20분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거대한 고가도로 탓에 단절됐던 도시 구조도 바꿔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업 세부 실행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9년에는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합니다. 지하 고속도로 공사는 2030년에 첫 삽을 떠 2035년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지상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는 건 2037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3조 3,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상청의 역할이 날씨 예보를 넘어 재난 대응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극한호우에 대한 특보 기준이 강화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체계도 한층 고도화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기상 정책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상청은 내년 정책의 방향을 재난 대응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체감온도가 크게 오르는 폭염에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중대경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매년 심해지는 밤더위에 대비해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됩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시간당 100mm 상당의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상위 단계로 발송됩니다. 같은 지역 안에도 강수 강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특보구역도 더 세밀하게 나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과 극한호우가 심화됨에 따라 상위 단계의 방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특보 체계를 강화, 신설하여 최고의 위험 수준과 경각심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 이전, 무엇보다 중요한 예보 역량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구글 그래프캐스트 등 해외 AI 모델을 접목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수치 모델을 고도화해 예보의 정확도와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과 수치 예보 모델을 결합해 집중호우와 낙뢰, 태풍 등 위험 기상 예측 기술도 한층 정밀해집니다. 지진 대응 역시 강화됩니다. 지진 발생 시 통보 시간은 기존 5에서 10초에서 3에서 5초로 2배가량 단축됩니다. 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국외 지진 조기 경보도 확대합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바뀐 특보와 예측 체계를 기준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대응에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는 KT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실제 폭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내 보안 업무 담당자와 함께 자체 수색을 진행했고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게시물 작성자는 어제 저녁 온라인 간편 가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협박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피해 남성을 나체 상태로 만들어 폭행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 고위직 직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앞서 사무처 고위 직원 2명이 외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금전적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자신이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 불만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한 건 경제 성과였습니다. 18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엉망이 된 나라를 취임 11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거라며 엄청난 경제 붐을 경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ha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외교에 있어서도 취임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가자 전쟁을 종식시켜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18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막대한 관세 수익을 군인에게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145만 명의 군인에게 1인당 1,776달러, 약 26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honor of our nation's founding in 1776, we are sending every soldier 1,776. Nobody deserves it more than our military.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고물가 우려 속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에 대한 잔밋빛 전망과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월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위협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면접을 진행한 뒤 2명의 케빈 모두 훌륭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선호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월가가 선호하는 인사입니다.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2명의 캐빈에 밀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월러 이사가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B컷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무시하고 경쟁 상대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똑똑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 So I think I certainly should have a role in talking to whoever the head of the Fed is or the Fed. I've made a lot of money. I've been very successful. I think my voice should be heard.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준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인에게만 충실하면 된다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해싯 위원장이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것과 관련해 월가에서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내부 FA 투수인 김태훈, 이승현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김태훈은 계약 기간 3+1년 최대 20억 원에 사인했고 이승현은 2년간 최대 6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태훈은 전천후 불펜 투수로 활약하며 올 시즌 팀 내 최다인 73경기에 나와 2승 6패, 2세이브 19홀드를 기록했으며 이승현은 올 시즌 42경기에서 11홀드를 올렸습니다. KBO 리그를 발판 삼아 빅리그에 진출했던 플렉센이 6년 만에 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산은 플렉센과 총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두산에서 뛰었던 플렉센은 21년 시애틀에서 14승, 22년엔 8승을 거두는 등 선발 투수로 활약하다 지난 8월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됐습니다. 두산은 올해 10승 8패, 평균 자책점 2.81로 활약했던 잭 로그와도 총 110만 달러의 재계약을 맺고 외국인 투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는 수비수 배치를 잘못했다가는 주자가 베이스 하나를 진루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내년 시즌부터 바뀌는 KBO 규정을 이정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프로야구에는 지난해부터 마련된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비팀이 포수와 투수를 빼고도 야수 4명을 내야 흙 경계 안에 두도록 규정한 겁니다. 또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합니다. 타구를 예측해 1루 쪽에 몰려 있거나 3루 쪽에 몰려 있으면 수비 시프트 위반입니다. 수비팀의 위반이 발생하면 공격팀은 공을 볼 하나로 자동 카운트할지 플레이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시즌부턴 제재가 더 강화됩니다. 수비 시프트를 위반한 내야수가 공을 최초로 터치하면 타자와 주자가 진루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타자나 주자의 출루 또는 플레이 결과 그대로 유지 가운데 공격팀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루 방해 때 적용됐던 한계 베이스 진출권은 견제 상황에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루에서 이런 판정이 나왔을 때 스코링 포지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점 차 승부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그런 룰로 생각이 됩니다.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구장별로 다른 파울 라인은 기존 3인치에서 4인치로 동일하게 바뀝니다. 이와 함께 주심과 타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마운드 뒤편에는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창단 첫 10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삼성화재는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15득점을 올린 아희를 제외하고 공격수들이 침묵하며 3대0 완패를 당했습니다. 여자부 2위 현대건설은 카리와 정지훈이 41득점을 합작하며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3대1로 물리치고 승점을 석점차로 좁혔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은행의 이이즈마가 아시아쿼터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이즈마는 19,915표를 받아 우리은행의 김단비를 41표 차로 제쳤습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LG의 유기상이 2년 연속 올스타 팬투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꽤 올랐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온 겨울 외투가 조금은 무겁게도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 추위도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겠고 경남 해안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광주 1도, 부산 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대구 13도로 예년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영하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